전기기기 2022년 제3회 관현도 기출문제입니다. 관현도 기출문제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교류전동기에서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한 전동기를 물었네요. 교류전동기, 우리 교류전동기는 일반적으로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여기에다 정류자 전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류자 전동기 일반적으로 직류, 교류, 양용인데 이런 직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교류를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정류자 전동기 중에서 브러쉬의 위치 이동으로서 속도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동기는 탄상 반발 전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약간 변화된 반발 전동기들은, 탄상 반발 전동기들은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시킴에 따라서 속도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동기가 탄상 반발 전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상에서는 어떠냐? 삼상에서는 분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거든요. 그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특성이 가장 뛰어난 전동기가 무엇이다? 슈라게 전동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슈라게 전동기는 삼상이면서 브러쉬의 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마음대로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특수기 중에 하나가 슈라게 전동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이동으로서 속도를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삼상일 때는 슈라게, 탄상일 때는 반발 전동기. 반발 전동기에는 이름들이 아트킨손, 톰슨, 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좀 삼상에 대한 문제니까 슈라게 전동기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브러쉬의 이동으로서 속도 변동이 원활한 전동기는 슈라게 전동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슈라게. 슈라게 전동기. 브러쉬의 위치의 변화로 속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 변화시키면 이렇게 물었네요. 동기전동기의 출력 P는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얘는 공급전압 V, 1차 공급전압 V에다 역기전력 E 곱하기 사인 델타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일상의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래서 원래는 여자 전류만 변화시키면은, 동기전동기에서는 여자를 변화시키면 여자를 과하게 시키면은 앞선 전류가 흘러서 콘덴서 작용을 하고, 부족 여자로면은 디진 전류가 흘러 리액터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동기전동기의 가장 뛰어난 특성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역률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가 변화한다? 출력이 변화한다, 토크가 변화한다, 각속도가 변화한다, 부하가 변화한다. 그럼 이게 일상의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가 변화했다? 여자 전류가 변하면 항상 이 기전력 E가 변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전력 E는 뭐에 비례한다? 자속에 비례하고, 자속은 무엇이다? 계절력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전류 만약 증가하면 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일정하거든요. 일정은 무엇이 변하느냐? 이 각도가 변해야 되죠. 이 델타를 뭐라고 한다? 이거 델타를 부하각이라고 쓰거든요. 부하각은 무엇과 뭐의 위상 차이다? 공급 전압과 기전력이 되는 위상 차이입니다. 기전력 E가 역기전력 E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을 때 전압강을 더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것이 공급 전압 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 변화시키면 요게 변화입니다. 요 공급 전압 V와 역기전력 E 사이의 위상 차이를 델타로 해서 부하각이라고 쓰는데 요 값이 변하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 4번 부하각, 일명 델타라 해서 이 공급전압과 역기전력 위상차 부하각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직류분권전동기 운전 중 계좌 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분권전동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기자가 있고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계좌권선이 전기자와 평렬로 접속되어 있는 이런 전동기를 무엇이라 한다? 직류 전동기 중에서 분권 전동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분권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동기죠.
이게 계좌권선의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가변저항을 연결해서 요 가변저항 RF, 물론 이건 계좌권선 자체의 저항을 RF로 씁니다.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직류기가 만들어지면, 전등기가 만들어지면 권선의 저항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고, 이게 바로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입니다. 그러면 계좌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킨다. 이 계좌저항기에 연결되는 이 계좌저항기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뭐가 감소하겠습니까? 요게 캐리줄 IF가 감소겠죠? 그럼 요게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캐리줄에 비례하죠? 자기적인 에너지 흐름 자속하에는 항상 뭐에 비례한다? 캐리줄 IF에 비례한다. 그래서 계좌원선의 저항을 증가하니까 항상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증가하니까 캐리줄가 감소하고, 캐리줄 감소하니까 자속이 감소하죠. 이 분권전동기에 부하 연기로 회전할 때 부하 로드라이스를 쓰는데, 이 회전 속도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전동기의 공식이죠. 직류전동기 회전 속도에는 K 곱하기 자속 Y분의 V-IA RA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계좌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캐리줄가 감소하고, 회전류가 감소하면 자속이 감소하고, 자, 자속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회전 속도는 반비례 관계가 가지므로 상승하겠네요. 그래서 속도는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계좌 속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계좌 속을 감소시켜도 속도는 빨라집니다. 또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하냐? 항상 이런 게 감소시키면 속도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회전 속도와 계좌권선의 저항 RF는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계좌전류가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상승하더라. 그럼 보편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들을 관찰해 보았는데 전부 다 상승한다라는 문제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 계좌저항을 증가시킨다, 계좌전류를 감소시킨다, 자속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도를 상승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밖에 없었거든요. 뭐 볼 것 없이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원래는 이런 공식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삼상 유도전등의 2차 측정을 m배로 하면은 동일하게 m배로 되는 것을 물었네요. 2차 측정을 m배로 증가시켰다. m배로 하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m배로 변화되는 것. 그러면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건은 동일한 토크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토크가 일정한 상태에서 유도전등기의 2차 측에서 외부에서 연결한 저항값을 증가시킬 때 거기서 n배로 비례해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그 토크,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 타우 S라고 쓰거든요. 동기화도로 표시한 타우 S는 무엇이 된다? R1 플러스 S분지 R2 프라임, 환산했다는 뜻입니다. 이거의 제곱, X1 플러스 X2 프라임의 제곱, V1의 제곱분의 S분의 R2 프라임, R2 프라임. 환산했다는 뜻입니다. 2차를 이 사람은 1차로 환산했다. 자, 이 토크가 이게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라고 쓰는데, 토크가 일정한 상태에서 토크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놓고, 토크를 일정하게 놓고 이 저항, 외부에서 이 저항을 연결해서 이걸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R2 플러스 외부에서 연결자 R. 이게 합성저항이 변화했죠. 이 값이 얼마나 변화했다? S 프라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M배로 변화했다. R2. 그럼 이 값이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M배로 변화한다? 이 슬립이 그대로 M배로 변화해야 되겠죠. M분의 S. 그래서 M 주어지니까 처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 프라임을 환산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2차 측 저항을 M배로 하면은 토크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M배로 돼야 된다? 슬립 S가 M배로 돼야 된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슬립 S가 M배로 돼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용량 50kVA 변압기의 철순이 1kW이고 전부하 동선이 2kW이다. 이 변압기를 최대 효율에서 사용하려면 부하를 약 몇 kVA 인가해야 하는가?
부하 용량을 구하는 문제이죠. 부하 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페어를 인가해야 되는가. 항상 변압기의 최대 효율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기는 다 동일합니다만 변압기에서 변압기 최대 효율의 조건, 변압기뿐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은 상태에서 항상 최대 효율이 되거든요. 이래서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아야 되는데 무부하선을 PI로 쓰면 PI는 무엇이 된다? 여기에 부하를 전부하 동선을 PC라고 썼을 때 PC. 항상 부하선은 부하 전류의 지급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하를 n분의 1배로 했다. 그럼 n분의 1배의 지급에 비례하는 게 변압기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n분의 1 부하일 때의 동선. n분의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변압기 용량이 300kVA짜리다. 그럼 부하를 내가 100을 걸었다. 그러면 30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 부하. 또는 300kVA의 부하를 150을 걸었다. 그러면 300분의 150이 되었으니까 n분의 1이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총칭에서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뭐 또는 3분의 4든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n분의 1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무부하선 PI와 전부하 동선 PC의 n분의 1의 제곱에서 이것이 같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효율이 항상 최대 효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압기의 무부하선, 변압기의 n분의 1 부하시 동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을 때 항상 효율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n분의 1을 구할 수 있겠죠? n분의 1은 얼마이냐? n분의 1은 PC로 나눠주면 되겠죠? PC분의 PI에다가 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부하 동선이 2kW라고 있고 무부하선은 1kW라고 있죠? 제곱근을 취해주는데 1을 뭐 제곱이 나오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네요. 그럼 루트 2분의 1은 얼마가 된다? 0.707이 되거든요. 자, 그럼 약 70.7%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얼마 있었습니까? 50kVA 있죠? 그럼 50kVA에 70.7%니까 부하 용량 P 로드는 어떻게 된다? 변압기 전격 용량 50 곱하기 0.707 해주면 되겠죠? 57이 35에서 35.35 킬로볼트 암페어를 걸고 운전할 때, 이런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효율이 뭐가 됐더라?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약 35%가 조져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최대 효율의 조건이니까 변압기에서 최대 효율 조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0Hz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차속 밀도가 60Hz일 때에 비교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동일 전압이라고 그러죠. 변압기의 1차측의 공전압, 얘는 약 무엇이 된다? 1차측의 유지력과 약 같거든요. 그럼 1차측의 유지력이 얼마이다? 변압기의 1차측의 유지력 4.44 F N1 φm 이렇게 되는 것이죠. φm. 항상 φm은 무엇이 된다? 자석의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철심의 단면적 A 곱하기 자석의 밀도 B 맥시멈 최대 자석의 밀도 해주면 항상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자석의 밀도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급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원래는 60Hz인데 50Hz로 감소시켰죠. 이 주파수를 몇 분의 몇으로? 60Hz인데 50Hz로 변화시켰으니까 6분의 5로 주파수가 감소했네요. 그럼 얘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최대 자석, 즉 최대 자석의 밀도는 꼭 비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몇 분의 몇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6분의 5로 감소한 걔가 5분의 6으로 증가해야 되겠죠? 5분의 6으로 증가해야만이 최대 자석의 밀도가 5분의 6으로 증가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6분의 5로 감소하고 얘가 5분의 6으로 증가했으니까 공급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공급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주파수를 6분의 5로 감소시키면 최대 자석의 밀도는 5분의 6으로 증가하더라. 그러면 5분의 6으로 증가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 물었네요. 동기발전기
동기기에서 안정도를 높인다.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것. 동기발전기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안정도 향상 체크하면 무엇이 된다? 가장 기본이 첫 번째로 단락비가 커야 됩니다. 이 단락비를 KS라고 쓰는데 단락비는 항상 무엇과? 동기 임피던스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락비를 크게 하려면 무엇이?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 ZS가 작을 것. 왜? 단락비가 커지려면 이 동기 임피던스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야만이 단락비가 커져서 안정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동기 임피던스는 우리가 삼상일 때 대칭 좌표법에 의해서 정상, 역상, 영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동기 임피던스는 정상분에 해당되거든요. 정상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알아둘 것은 역상과 영상은 역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저항이 권선의 저항이 워낙 작기 때문에 영상 또는 역상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역상, 영상 리액턴스는 작을 것, 저희가 작아야 되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얘는 클 것, 이렇게 역관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정상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역상과 영상은 얘 역관계이기 때문에 역상과 영상은 클 것. 뭐 이외에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소극 여자 방식. 뭐 소극도를 높인다. 소극 여자 방식 채택한다. 소극 여자 방식이라는 것은 부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신속하게 여자들을 증가시켜서 기술력 2를 증가시켜주면 출력비가 일정하거든요. 출력비가 일정한 상태에서 XS분의 2V에 사인 델타가 되는데 이게 변화하면은 안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하가 증가했다. 그럼 출력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할 때 이것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증가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증가시키는 방식이 무엇이 된다?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뭐 이외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했더라.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플라이 휠을 설치해서 플라이 효과를 높여주는 것. 이런 안정도 향상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기로 보실까요? 1번 소극 여자 방식을 사용하다. 맞죠? 부하 증가 시 신속하게 기술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데 그 바로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하면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서 안정도가 높아집니다. 맞고. 정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그렇죠?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 리액턴스랑 임피던스 같은 것인데 얘를 작게 한다. 맞죠? 3번 역상,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건 틀렸네요. 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과 역상은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한다. 관성 모멘트를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꼭 알아둘 건 무엇이 된다? 단락비 클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제 8번 보겠습니다. 75kVA 6000대 200V의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이다. 1차 단락 전류는 모르네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일 때 1차 측의 단락 전류는 무엇이냐? 그러면 항상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의 정의는 무엇이 된다? I 곱하기 Z. 이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를 전격적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100분위로 나타내는 거.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이거든요. 이걸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단락전 IS가 되거든요. 임피던스로 전압을 나누니까 단락전류, 이건 전격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락전류분의 전격전류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인데 단락전류 구하라 교환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IN 하면 되겠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4%라고 줬죠. 4%니까 그냥 4를 집어넣습니다. 놓고 여기에 100. 전격 전류의 25배가 되겠네요. 전격 전류. 그럼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격 전류라는 것은 전격 용량을
1차 측이니까 1차 측의 전압을 나누면 이게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75 곱하기 10의 3승을 무엇으로 6000V로 나눠주면 이게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됩니다. 전격 전류 몇 배가 된다? 25배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약 312.5A가 흐르겠네요. 312.5A. 여러분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증유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려면 계좌 자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유전동의 회전속도는 어떻게 된다? K 곱하기 자속 Y분의 V-IA RA가 되거든요. 자, 회전속도 NO를 2분의 1로 줄인다. NO를 2분의 1배로 다운시키기 위해서 계좌 자속, 이 자속 Y 되겠네요. 이 계좌 자속. 계좌 본선에서 발생하는 자속, 자속입니다. 자속. 이 자속 어떻게 됩니까? 얘를 2분의 1로 하면 이걸 2배로 하면 되겠죠. 항상 회전 속도와 자속은 어떤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속을 몇 배로? 자속을 2배로 높여주면은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계좌 자속, 주자속을 2배로 증가시켜주면 회전 속도는 2분의 1로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2배로 증가시킨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육국 3상 유도전등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며 회전자 정지 시에 일상의 전압이 200V, 전부하시 속도를 1152rpm이라고 하면은 2차 일상의 전압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슬립 S로 운전할 때 2차 측의 전압 E2S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E2S는 항상 어떻게 된다? 2차 측의 정지시 기준력 E2에다 몇 배? S배를 주면 2차 측의 유기 기준력 E2S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주어졌기 때문에 뭐만 산출하면 된다? 슬립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슬립은 여기 전동기 회전 속도가 주어졌죠? 우선 동기 속도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 NUS는 어떻게 된다? 동기 속도는 언제나 P분의 120. 동기 발전이든 유도전동기든 동기 속도는 동일합니다. P가 몇 극? 6극이며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로 조절했죠? 주파수는 60Hz라고 조절했습니다. 따라서 1200rpm이 되겠네요. 회전속도와 동기속도와. 따라서 슬립S는 어떻게 된다? 슬립S는 동기속도 NUS분의 동기속도 NUS 마이너스 NO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1500 1150이 1150rpm. 이래서 빼주니까 얼마가 됩니다. 무슨 48이 됐죠. 48을 이 10이 나눠주니까 40%로 하면 4%, 소수점으로 0.04가 되겠네요. 따라서 슬립 S를 회전할 때 2차 측 유기질의 2는 무엇이 된다? 0.04 곱하기 정지시의 전압 200V를 주셨죠? 이건 뭡니까? 8V가 되겠네요. 따라서 슬립 S 4% 회전할 때의 2차 측의 유기질의 E2는 8V가 발생하더라. 8V. 1번에 답이 있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정격 부하를 걸었을 때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가분이 정격 전압의 몇 프로가 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어느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가 있는데 변압기에서는 임피던스 전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변압기가 있을 때 변압기가 이렇게 줄였지 않습니까? 변압기 등가로 그러면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여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줄였죠. 예. 1, 2차 권선이 있습니다. 2차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이게 변압기가 이게 2차 측이거든요. R2, X2, R1, X1, 여자 어드미턴스. 이
변압기 여기다 전격 부하를 행위로 운전할 때 전격 전류가 예를 들어서 1차측이든 2차측이든 전격 전류가 IN이다. 이게 전격 전류입니다. 정말. 자, 전격 부하를 연결했을 때, 이때 전격 전류가 IN입니다. 그럼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변압기 2차 측을 단락시켜 놓고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다 전격 전압을 공급해주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약 20배에서 30배로 쫙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단락 전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소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락 시험을 해야 되는데 등가위로 그릴 때 단락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실은 단락 시험을 할 때 다 타버리니까 시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례관계로 풉니다. 어떻게?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 전압을 전격 전압을 가해주면 변압기 타버리니까 이 전압을 0V에서부터 서서히 높여갑니다. 높여가다 보면은 이 단락 전류 IS가 이 변압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때의 이 일세의 공전압을 이걸 뭐라 한다? VS라고 해서 그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하고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와 같은 값을 가질 때 1차 측에 공급되는 전압을 무엇이라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래서 VS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면 된다. 전격 전류에는 변압기 내에 전압이기 때문에 VS는 IN 곱하기 Z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내에 임피던스에 의한 전격 전류를 할 때 임피던스의 전압가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래서 항상 이 임피던스 전압은 무슨 시험에서 구할 수 있다?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단락. 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산출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단락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단락 시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이 여자 어드미턴스라든가 여자 전류 I0라든가 철선 아이언로스 PI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무부하 시험입니다.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또 임피던스 그래서 전압 변동률까지 볼 수 있는 게 단락 시험이다. 네, 잘 알아두시죠?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단상 반파 종류로 직류전압 50V를 얻으려고 한다. 다이오드의 최대 역전압 PIV 값은 몇 볼트인가? 최대 역전압을 구하는 문제네요. 단상 반파 종류니까 그 단상 반파 종류의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부하 로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압의 이 2차 측, 변압기 2차 측에 요 시료값이라고 해서 이 있습니다. 2V. 다이오드 하나를 사용했죠. 그럼 요 다이오드의 역으로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V에다가 인버스 역이라서 IN을 붙인 것입니다. 이 다이오드에 걸리는 역으로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첨도 역전압이라고 쓰거든요.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에서 PIV 전압이라고 쓰거든요. 원래 이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이게 정연파 교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걸리겠죠? 정연파 교류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순시값으로 이게 최대값 2의 맥시멈이 되거든요. 요 교류 전압의 최대값. 그럼 단상 반파 종류 할 때 요걸로 걸리는 전압, 요게 바로 첨도 역전압이라고 쓰는 거죠. 이게 첨도 역전압이라서 요 크기를 VIN으로 쓰거든요. 첨도 역전압. 요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단상 전파 종류일 때, 단상 반파 종류일 때 평균 값은 얼마입니까? 이 직류의 평균 값. 그것을 직류 평균 전압을 ED로 쓰는데, ED는 항상 어떻게 된다? 단상 반파 종류일 때는 파이분의 루트 2 곱하기 2가 됩니다. 요 교류전압 순시값의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해서 파이로 나눠주는 게 이게 직류전압이거든요. 요 값이 얼마이다? 요 값이 직류전압이 50V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50V다. 자, 그러면 첨도 역전압은 무엇이 된다? 첨도 역전압, 요 전압은 항상 어떻게 된다? 첨도 역전압 VIN. 여기라는 인버스에서 첨도 역전압은 어떻게 된다? 요 최대전압이 그대로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최대전압이 어떻게 된다? 루트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이 값을 구해서 어떻게 된다? 루트 2배를 해주면 요거로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 첨도 역전압이 되겠습니다. 루트 2 곱하기. 자, 여기서 2는 어떻게 된다? 이
직류전압의 평균값에 역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무엇이 된다? 2D 평균전압의 몇 배가 된다? 루트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2와 루트 2 소거되니까 파이 3.14 곱하기 2D가 되었죠. 그럼 파이 곱하기 2D가 얼마이다? 50V가 있으니까 5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3.14니까 355, 약 317 정도가 나옵니까? 355, 157, 걸리겠네. 157V가 걸리더라. 그러니까 역으로 있는 전압의 최대값은 순방향의 전압과 크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이 다이오드의 역 반대 방향으로 흘렸다 해서 첨도 역전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첨도 역전압 157에서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사이리스트의 레팅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사이리스터. 사이리스터는 일반적으로 SCR을 얘기한다 해도 좋습니다. 그럼 SCR의 등가율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부하의 저항 R가 있고, 여기에 게이트의 단자가 있고, 게이트,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 이렇게 조졌습니다. 그래서 단일 방향 3단자 소자를 모시라 한다. 이게 사이리스터, 즉 SCR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정연파의 교류전압을 공유해줬다. 이렇게 회로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이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하고 오픈시켜 놓은 후에 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전류를 유지전류라고 씁니다. 유지전류는 사이리스터가 게이트가 오프된 상태에서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전류를 유지전류라. 그러면 레칭전류라는 건 무엇이냐? 레칭전류라는 것은 오프 상태에서 게이트의 전원을 공급한 후에 여기에 흐른 전류를 전압을 이렇게 흘려줬을 때 오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SCR이 오프되어 있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는데 턴온시킨다. 온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게 턴온이 있거든요. 턴온을 시켜주기 위한 최소의 전류를 뭐라고 하나요? 최소의 전류를 레칭 전류라고 씁니다. 레칭 전류. 자, 그래서 레칭 전류의 의미는 사이리스터를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전환시켜주기 위한 에노드에 공급되는 순전류를 레칭 전류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실까요? 1번 게이트를 개방 상태에서 사이리스터 도통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전류. 이것은 유지전류 얘기하는 것이죠. 유지전류. 사이리스터를 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최소의 전류를 유지전류라. 보기에서 4번 보시면은 사이리스터가 턴온을 하기 위한, 오프 상태에서 온을 하기 위한 순전류, 최소의 전류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레칭 전류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레칭 전류가 된다.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턴온을 하기 위한 최소의 전류, 최소의 순전류를 레칭 전류라. 잘 알아두시죠.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용량 PkVA인 동일 정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물었네요. 변압기 1대 용량이 PkVA입니다. 얘를 몇 대를 사용했다? 4대를 사용했네. 변압기 4대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마이냐? 원래 단상 변압기 2대를 갖고 V결선했을 때 V결선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된다? V결선의 출력을 PV로 쓰면 항상 변압기 1대 출력, 정격 전류 1대 출력의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곧 2대를 갖고, 단상 변압기 2대를 갖고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4대를 사용하니까, 원래 3대를 사용하면 루트 3배면 되거든요. 1대 출력이 3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4대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4대를 사용하면 V결선을 E뱅크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V결선 E뱅크이니까 PV의 E뱅크다. 그럴 때는 요거의 2배가 되겠죠. 2배가 된다, 이게. V결선일 때 출력의 2배로 증가되겠죠. 자, 따라서 V결선일 때 4대를 갖고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삼상 최대 출력은 변압기 1대 출력의 2배가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P 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V결선일 때 출력. 그럼 E뱅크를 사용하니까
2배가 되어서 2 루트 3 P1. 단상변압기 1대 출력을 P1으로 쓰면 그냥 P로 썼습니다. P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1대 출력에 2 곱하기 루트 3배의 출력 킬로볼트암페어를 낼 수 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2 루트 3 P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2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률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이렇게 말하네.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지열력의 크기의 차가 있을 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이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에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가 있거든요. 그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위상의 차가 있을 때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가 흐르더라. 크기의 차가 있을 때는 무효 순환 전류. 틀렸죠? 2번 지도력이 위상의 차가 있을 때 이때 바로 무엇이 흐른다? 유효 횡류. 그 유효 횡류를 뭐라고 한다? 동기화 전류라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동기화 전류는 위상의 차가 있는데 그 위상을 같게 만들어준다 해서 동기화 전류라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사극 7.5kW, 200V, 60Hz인 삼성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보에서 2차 입력이 7,950W이다. 이 경우 2차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단 기계수는 130W이다. 자, 2차 효율을 구하는 문제이죠. 변압기의 효율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효율을 쓰는데 전동기의 경우에는 유도전동기에서는 1차 효율과 2차 효율이 있습니다. 그 2차 효율에 대한 문제가 1차에서는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얼마이냐? 우선 2차 효율을 구하려면 슬립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원래 2차 효율의 정의가 2차 효율을 에타 2로 썼을 때 2차 효율은 뭐가 된다? 원래 2차 입력 P2분의 기계적 출력 P0의 B를 100분위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엇이 된다? 이 값이 P2 곱하기 1-S가 되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 된다? 1-S 곱하기 100. 이게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이 되거든요. 그럼 뭘 구해야 된다? 슬립을 구해야 되죠. 그럼 슬립을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2차 동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2차 동선을 구할 때는 2차 입력 P2가 얼마이다? 전격 출력 P에다가 2차 동선 P2C에 기계선을 더해주면 이게 2차 입력입니다. 그래서 2차 동선을 구할 수 있죠. 2차 동선 P2C는 어떻게 된다? 2차 입력 P2에서 뭘 빼준다? 전격 출력 P 마이너스 기계선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동선을 구해주니까 2차 입력은 7,950이 되었습니다. 7,950W가 되었고 마이너스 전격 출력이 P0가 7.5kW, 7,500이 되겠습니다. 7,500. 기계수는 130이 되어졌죠. 130을 함께 더해서 빼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는 7,630에서 빼주니까 320W가 됐네요. 320. 자, 그러면은 2차 입력 P2 대 2차 동선 P2C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1대 S가 되거든요. 따라서 S를 구하려면 P2C가 무엇이 된다? S 곱하기 P2가 되어서 따라서 슬립 S는 무엇이 된다? P2분의 P2C가 되겠죠? 그럼 2차 입력은 7,950W를 줄였습니다. 2차 동선 320W를 산출했죠? 이 계산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0.04, 약 4%가 되겠네요, 슬립. 자, 따라서 2차 효율 여기다 구할 수 있죠? 따라서 2차 효율 에타2는 무엇이 된다? 1-S 곱하기 100이 되었으니까 1에서 0.04 빼니까 0.96이 됐죠? 96 곱하기 100이니까 96%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얼마가 된다? 96%가 되었다. 보기에서 찾으면 3번의 답이 있죠?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진규 분권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인 V가 30 플러스 IF분의 950 IF라고 주셨네요.
여기서 IF는 계좌 전류이고 V는 무부하 전압으로 조질 때 계좌 혈류의 저항값이 25옴이라. 그러면은 몇 볼트의 전압이 유기되는가? 이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주고 이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분권 발전기라고 했죠. 그럼 분권 발전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계좌곤선과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라고 써요. 부하 로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운동기에서 회전해서 기절기가 나오고 여기에 전류 흐르니까 전기자 혼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가가 나오죠. 전압가를 빼주면 단자전압 V가 되는 것입니다. V. 이 값을 산출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됐다? 이 값이 30 플러스 IF분의 950 IF라고 주었습니다. 950 IF랑. 자, 그럼 여기 전압은 항상 뭘 것 같다?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과 같거든요.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계절 IF이거든요. 계좌곤선이 저 RF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압과 이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뭐로 쓸 수 있다? 이것은 RF 곱하기 IF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서로 소거시킬 수 있네요. 여기 IF 소거되죠? 따라서 이 계좌곤선의 저항값이 줄어졌죠? 계좌 저항값이 25옴이라고 줄였습니다. 계좌 혈류의 저항값이 여기는 저항이 25옴이다. 그럼 25옴이니까 여기 25옴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50이죠. 9해주니까 는 얘가 25가 됐습니다. 그럼 30 곱하기 25 플러스 IF 곱하기 RF가 되겠죠? 네. IF 곱하기 RF. 그리고 이 값을 여기에다 곱해준 것입니다. IF 앞에 소거시키고 이 값을 여기다 곱해주니까 750 플러스 IF RF. 이 IF RF가 무엇이 된다? 여기 전압이 이 전압과 같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 전압을 구하면은 바로 V가 됐더라. 따라서 V는 무엇이 된다? V는 IF RF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죠? 950에서 뭐야? 750이 되겠죠? 750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00V가 되겠네요. 이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부하 양단에 나오는 전압은 200V의 전압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각상의 유기전력 중 제3모조파를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과 극간격의 비,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의 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건 주어진 문제네요.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쓰는데요. 단절권을 쓸 때 단절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절 개수. 단절 개수를 K피치라고 써요. 그러면 기본파에 대한 단절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여기서 이 베타 값이 무엇이 된다? 요 베타라는 요 값이 극의 간격, 극간격분의 극피치라고 쓰죠.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의 비입니다. 이 값은 항상 우리가 단절권을 쓰기 때문에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이 짧습니다. 짧으니까 얘는 꼭 무엇이 돼야 된다? 1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이 짧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얘를 얼마로 하면은 3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3고조파에 대한 단절개수는 어떻게 되냐? 3고조파에 대한 단절개수 3고조파 단절개수를 K 피치 3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 파이 앞에 3배를 주면 3고조파에 대한 단절개수가 되거든요. 사인 2분의 3 베타 파이가 무엇이 된다? 이게 3고조파에 대한 단절개수입니다. 그럼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되거든요. 그럼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사인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사인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것은 각도가 0도일 때, 아니면 파이 1에 대한, 아니면 2파이 1에 대한, 아니면 3파이 1에 대한
이럴 때 전부 다 사인 값이 0이 되죠. 그럼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무엇이 된다? 요 값이 정수면 됩니다. 2분의 3 베타가 정수 1, 2, 3 이런 값을 가지고 무엇이 된다? 358을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베타 파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베타 파이가 무엇이 된다? 정수. 정수면 얘가 1, 2, 3 이렇게 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베타 값을 구하려면 요러면 되겠죠? 따라서 베타 값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타 값은 8분의 2가 되겠네요. 8분의 2가 되겠죠? 이거 곱해주니까. 정수가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8분의 2 곱하기 1이 되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정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정수가 되려면은 얘가 3.14이니까 3.1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3.14 이러니까 0.677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럼 이 베타 값이 0.677 이렇게 나가면은 3호조바가 소거되어서 어떤 기저력의 파형이 정연파에 가까운 매끄러운 그런 기저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 2를 넣어보죠. 2를 넣어주면 요런 거 아니니까 얼마인가? 이 베타 값이 3분의 2를 되면 베타분의 4가 되겠죠. 요거 넘어오니까 베타 값이. 그럼 3분의 4는 얼마입니까? 1. 얼마가 나오겠죠? 4를 3.24 넣으니까 1.3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게. 자, 그런데 항상 뭘 하겠습니까? 베타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니까 얘는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 되면서 이 값이 0이 되는 것은 얼마가 있다? 이 값이 0.677이 주어지면 된다. 자, 그래서 제 상호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타 값, 극간격분의 코일간격 얼마가 하면 된다? 0.667, 0.667 이렇게 했거든요. 0.67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동기에 비하여 리니어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 리니어 전동기. 리니어 전동기는 유도 리니어 전동기 또는 동기 리니어 전동기. 직류 전동기는 펼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대로 유도 전동기를 펼쳐놓은 것, 그러니까 원운동 하는 전동기를 펼쳐놓은 것을 리니어 전동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동기들은 원운동, 회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리니어 전동기는 그걸 펼쳐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직선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리니어 전동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직선운동을 하니까 어떤 존점이 있느냐? 어떤 마찰을 걸치지 않고 회전력을 얻어낼, 추진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에서는 어떤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계 장치들이 있어야죠. 뭐 벨트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리니어 전동기는 직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달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제한을 안 받는다? 원심력에 대한 제한을 안 받고 또한 공급, 갭이 좀 크게 또 처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전동기를 무엇이라 한다? 리니어 전동기라, 보편적으로 리니어 유도 전동기가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구조가 간단하여 신뢰성이 높다. 그렇죠? 회전운동하는 전동기를 펼쳐놓았기 때문에 직선운동하기 때문에 구조가 좀 간결하며 신뢰성이 높습니다. 맞죠? 마찰을 거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력 같은 데 마찰을 해주는데 이런 마찰력이 생기지 않고 그냥 추진력을 얻어낼 수 있죠. 원심력에 의한 가속 제한이 없고 고속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직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에 대한 원심력에 대한 제한을 안 받습니다. 물론 관성에 의한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어떤 직선운동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만 원심력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맞죠? 4번 기어, 벨트, 이게 동력 전달 장치죠. 이런 변환 기구가 필요 없죠. 맞죠? 그 다음에 직접 원운동이 얻어진다. 이건 틀렸네요. 이 리니어 전동기는 원운동으로는 전동기, 유도 전동기를 펼쳐놓은 것이거든요. 펼쳐놓았기 때문에 직선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선운동. 예를 들어서 콘베어라든가 또는 우리 비행기의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니어 전동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얻어진다.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20번 보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등기의 슬립 S에 있어서 2차 측 전류는 이렇게 물었네요. 2차 측의 전류. E2X2는 전동기 정지 시에 2차 측의 유기전압과 2차 측의 리액턴스로 하고 R2는 2차 측의 저항으로 한다. 이렇게 줘줬네요.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그리면은 고정자의 고정자의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여기 여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줘줬죠. 이것이 유도전동기 고정자 측입니다. 그럼 회전자 측이 이렇게 줘졌죠. 회전자를 2차 측이라고 쓰군요. 2차 측은 항상 단락되어 있습니다. R와 리액턴스가 있고 2차 측은 단락되어 있죠. 2차 측의 기술력이 있는데 슬립 S로 운전할 때 2차 측 기술력은 SE2가 됩니다. 저항값은 주파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R2는 똑같고 그 다음에 2차 리액턴스를 X로 썼죠. 그럼 X2로 쓰는데 여기다 슬립 S로 해줄 때 항상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비례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슬립의 비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측의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럼 이게 2차 측의 전류가 되거든요. I2. 2차 측 전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차 측의 전류 I2는 무엇이 된다? I2는 이렇게 되겠죠? R로. 여기서 2차 측의 권선의 저항을 라지 R2로 썼네요. 그러면 라지 R2 플러스 리액턴스는 SX2가 되거든요. SX2. 2차 측의 기전력이 SE2가 되었죠? 자, 그럼 분자 분모를 똑같이 S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로 나눠주면 S분지 R2 플러스 X2. 여기는 E2가 되겠죠? 이게 복소수로 표현했는데 절대값 크기만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크기는 I2는 요거의 치고 순선 저항이고 이건 리액턴스 허수부 아닙니까? 그래서 S분지 R2의 치곱 플러스 X2의 치곱에 대해서 뭘 쳐야 된다? 지곱근을 쳐주면 이게 절대값이 되겠죠? 이것을 뭘 나눠주면 된다? E2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2차 측의 전류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여기 있네요. S분지 R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제곱근분의 2차 측의 정지시의 기전력.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년 제3회 산업기사 전기 시기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돼서 많이 힘드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